자, 이번에 읽어볼 괴담은 니찬 일본 괴담 강가에서 주운 오래된 휴대전화 괴담입니다. 매그님의 소녀왕국 블로그에서 가져온 괴담이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꽤나 예전 이야기입니다. 이제 와서 왜 이 이야기를 공개하게 되었는가 저 자신도 잘 알지 못하지만 아마 그 당시와 비슷한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몇 년 전 고교생이었던 전 부모에게 반항하여 이웃현 대학으로 진학했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면 마침 대학 근처에 있는 친조부모님 댁이 빈집이 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즉 저는 싼 가격에 자취를 했던 것입니다. 친가는 제가 초등학생 시절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오키나와에 집을 마련하여 이사를 하면서 쭉 비어있던 것이라 딱히 뭐가 튀어나올 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전 영감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제 바로 옆에서 유령이 뭔가를 속삭이더라도 전 몰랐을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친구들이 입을 모아 교정에 오른쪽 반신만 남은 피투성이 여자가 떠있다는 말을 했을 때도 친구들 전원이 울기 시작하기 전까지 농담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여자 앞에서 어색한 리프팅까지 보여주기까지 했었습니다. 에? 공을 찼다고? 울지 말라고 그 공 리프팅을 한 건가? 아무튼 초등학생 시절 기억이긴 합니다만 강변 높은 곳에 지어진 화려한 집은 정말 시원했고 동경하기에 충분한 넓이였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소극적이긴 했습니다만 내키지 않아 하면서도 제 자취를 허락해 주셨고 친할아버지, 할머니도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집이 남으면 시켜줘야지. 전 약간의 개인 물품과 외할머니, 할아버지가 주신 나이든 고양이를 데리고 우리 집을 최초로 개시했습니다. 역시 다른 지역 대학이라 교우 관계는 거의 백지나 다름없는 상태여서 며칠은 조금 고생을 하긴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3층까지 올라가 원형의 커다란 창문 아래 깔아둔 이불에 누워 바로 잠드는 생활이 이어졌고 슬슬 이 생활이 익숙해지기 시작할 즈음 데려온 고양이의 상태가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하를 포함하여 4층에 상당하는 건물은 모든 층에 주방과 화장실, 욕실이 있었고 객실로 이용되는 방에는 유닛 베스까지 있었습니다. 오, 되게 작은 그 화장실, 샤워칸 뭐 그런 건가 봐요. 그래서 저는 3층과 현관 이외 다른 장소에 길게 머무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와, 엄청 크다. 하지만 고양이는 주의 깊게 집의 경계를 확인하더니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뭔가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열려있던 창문 밖으로 슬쩍 나가고선 또 어느샌가 집에 돌아와 있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고양이란 원래 그런 동물이고 특히 이 고양이는 원래 좀 이상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외할머니와 어머니 말씀에 따르면 이 고양이의 어미가 죽기 전에 데려온 야생 아기 고양이라고 하며 애당초 저희에게 있어 이 녀석은 다소 신기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전 딱히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만약 집안 전체를 가득 채울 정도로 원령이 있었더라도 전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 신기한 옛날 휴대폰을 줍게 되었습니다. 요즘에야 중학생들도 휴대폰을 들고 다니는 시대지만 옛날 글인가 봐요. 그 시절 그리고 그 시골에서 휴대폰이란 대학생이 되어야 가질 수 있던 물건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휴대폰은 10년은 된 기종입니다. 아직 카메라가 없는 타입이었고 더럽고 휴대폰 곳곳 도색이 벗겨져 있었으며 잡초 비슷한 게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 강가에서 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곳에 휴대폰이 떨어져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심쩍게 생각한 전 휴대폰을 켜보았습니다. 켜지나 이게? 하지만 당연하게도 전원은 켜지지 않았습니다. 화면은 새까만 채 전 휴대폰을 뒤집어 배터리팩을 빼냈습니다. 그러자 물이 약간 흘러나왔습니다. 합선된 건가? 라고 생각하면서도 전 그것을 무슨 짓을 해서라도 전화부 데이터만이라도
휴대폰 원 주인에게 전해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낡고 오래되어 도색이 벗겨진 것을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사용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건 주인이 꽤나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집에 들고 오자마자 충전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는 아무래도 다른 회사 물건인 모양이었습니다. 잭이 안 맞았나 보네요. 그래서 전 일부러 근처 편의점까지 10분 정도를 차를 타고 와서 충전기를 사왔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만 전 그렇게 하지 않고선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연 건조해야죠. 드라이기 하면 안 되죠. 집에 돌아와 보니 밤이었습니다. 전 저녁 식사를 만들고 목욕을 한 뒤 잠깐 잊고 있던 것을 떠올려 신발장 위에 올려둔 그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봉투에서 충전기를 꺼내 콘센트에 끼웠습니다. 그렇게 충전기를 연결하고 붉은 불빛이 들어왔을 때의 기쁨은 뭐라 형용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독선적이긴 합니다만 누군가를 조금이라도 도왔다는 확신이 뇌수가 떨리는 듯한 기쁨을 끌어올렸고 엄청 대단한 선행을 한 듯한 고향감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주기가 쉽지 않을 텐데 분명 제가 너무 어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휴대폰을 제 손으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겠죠. 그죠. 마음속에는 경찰에게 연락 하나 없이 그저 나만이 칭찬받고 감사받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느낀 기쁨과 고향감을 원래 주인의 감사의 말과 함께 느끼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이런 거 진짜 많았는데 좀 관종이고 인정받는 거 좋아해서 이런 일 있으면 내가 돌려주고 싶다 이런 생각 제가 했었거든요. 저도. 전 아무 생각 없이 붉은 불빛을 내고 있는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불빛을 가리듯 올려놓은 오른손 검지가 붉게 빛나는 것을 보고 꼭 피 같다고 생각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거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엄지손가락에 힘을 넣어 전원 버튼을 누르던 순간도 확실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왼손을 화면 위에 올려둔 것도 기억나고 휴대폰이 기동하기까지 10여 초가 길게 느껴졌던 것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전원이 들어온 뒤 전신의 피부에 소름이 끼치는 듯한 감각이 이렇게 글을 적는 중에도 생생히 떠오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데스크톱에 떠있던 비송신 메시지 수가 이상했습니다. 발신 전화 수도 이상했고 전파가 천천히 회복된 순간 제 손바닥에서 빠져나와 바닥 위에서 진동하는 휴대폰에 날아드는 착신 메일과 착신 전화 수도 이상했습니다. 그것들은 표시 건수 1개를 가볍게 넘어선 수준이었습니다. 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움직이는 것이라고는 바닥 위에 이상한 휴대전화 뿐입니다. 소리를 내는 것도 바닥 위에 휴대폰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가 바닥을 박박 긁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참 뒤 그 소리는 멈추었습니다. 정적 저는 멍하니 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혼란에 빠진 상태에서 110번 경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통화음이 제 전화기로부터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평소라면 즉시 전화를 받아야 할 경찰이 한참이 지나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저 통화 연결음만 울릴 뿐입니다. 그리고 바닥 위 휴대폰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화의 착신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 전화가 웅 하며 바닥 위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저에겐 그것이 천천히 이쪽을 향해 다가오는 듯한 착각까지 들었습니다. 아니요, 분명 그것은 절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넉넉하게 늘어져 있던 충전 케이블이 당겨져 달칵하고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방 전체가 흔들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던 와중에도 제 손 위의 휴대전화는 멍청하게도 통화 연결음만 낼 뿐입니다. 제 전화로 지금 눈앞에 휴대전화에 전화를 거는 게 아닌가 하고 의심마저 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휴대폰 화면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두 눈은 눈앞에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천천히 다가오는 전자기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잠깐 눈을 돌린 순간 그게 제 눈앞까지 오는 게 아닐까 하는 마음에. 그리고 지금 제 바로 뒤엔 분명 언젠가 친구들 모두가 봤던 것이 존재하는 게 아닐까 하는 기분에 전 가위라도 눌린 것처럼 그 자리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고 제 발밑까지 수십 센치 안에 도착한 휴대폰은 갑자기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저는 그게 전화가 끊긴 게 아니라 상대가 전화를 받았기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가득 찬 세면대에 마개를 뺀 듯 꼬르꼬르 하는 소리가 수화기에서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쉰 목소리, 금속을 긁는 소리 비슷한 불쾌한 소리가 울려 퍼졌고 저는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사람 목소리 비슷한 게 들리기 시작한 순간 고양이가 휴대전화를 밟았습니다. 분명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휴대전화를 앞발로 밟은 고양이는 사냥감을 잡았다는 듯한 눈으로 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드디어 제 귓가에 에코가 들어간 경찰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바로 고양이와 함께 근처 파출소에 찾아가 이 불쾌한 휴대전화를 넘겨주러 갔습니다. 며칠 뒤 경찰관이 방문해서는 집 바로 앞 도로 아래에 있는 지하 하수도에서 하수도가 강과 합류하는 곳에 있는 배수로 쇠창살 안쪽에 수갑으로 구속되어 쇠약사에 쓸 것으로 생각되는 여성의 백골 사체가 발견되었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몇 년 전에 행방불명이 된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발견될 것을 기원하며 부모가 휴대폰 요금을 계속 내고 있었다는 말도 해주었습니다. 또 경찰은 제가 왜 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는지 서에서 자세히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지금까지 적은 글 그대로 적었나니 바로 석방되었습니다. 그 여성이 할아버지 댁이 지어진 뒤 끌려와 사망한 것이 판명된 게 가장 컸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하수도 안쪽은 일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건 경찰분이 경찰서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만 미송신 메시지 내용 중에 범인으로 생각되는 이름이 있었다는 것. 이상할 정도로 쌓여있던 미송신 메시지는 전부 전파가 통하지 않아 송신이 되지 않은 것이라는 것. 그리고 어째선지 긴 시간차가 있으며 3년에 걸쳐 메시지 전송 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랫동안 살아있었다는 건가? 집에 들어온 저는 지하실에서 휴대폰을 꺼내 보았습니다. 전파가 3개 모두 떠 있습니다. 벽에 이마를 대고 혹시 누군가 집에 있다면, 혹시 그녀의 휴대전화가 나와 같은 기종이었다면, 뭐 그런 다양한 두서없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에 걸쳐 계속 보내졌던 미송신 메시지와 가장 마지막으로 내가 수신한 전화에 대한 짐작이 섬과 동시에 도망치듯 지하실을 뒤로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3년이나 배터리가 지속되었을 리도 없고 하수가 아니다 보니 나름대로 물도 계속 흘렀을 것입니다. 쓰는 것을 잊어버렸는데요. 경찰분이 확인했을 때 휴대전화는 전원이 아예 들어가지도 않아서 메모리를 통해 내용을 확인한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서 수신했을 그 착신도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휴대전화가 통화권 밖에 있던 수년간, 그리고 제가 그것을 파출소에 전하기 전까지 이 휴대폰은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오컬트적인 존재였던 게 아니었을까요?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3년에 걸쳐 계속 보내졌던 미송신 메시지와 가장 마지막으로 내가 수신한 전화에 대한 짐작이 섰다는 게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여성 시체는 어떻게 발견한 건지, 그러니까 이거 핸드폰 발견했다고 여성 시체를 바로 찾을 수가 있나?
아무튼 여기까지가 강가에서 주운 오래된 휴대전화 괴담이었습니다. 좋았고요. 자, 다음 이번 괴담은 우리 학교 7대 불가사의라는 괴담입니다. 상당히 많죠, 이런 거. 한국에도 많았죠. 뭐 이순신 장군 동상이 뭐 칼을 꺼내가지고 뭐 어떤 동상의 목을 벤다, 뭐 어디 미술실에 뭐가 있다, 뭐 이런 다양한 불가사의들이 학교에는 많은데, 아무튼 요 괴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학교 7대 불가사의. 내가 다녔던 초등학교는 오랜 역사를 지닌 곳이었다. 현재 고등학생인 내가 그 초등학교에 다닐 적에도 개교 110년은 진즉 지났을 때였고, 잘못 센 게 아니라면 올해로 126주년을 맞이할 것이다. 이런 오래된 학교에도 다른 학교들처럼 7대 불가사의가 있었다. 음악실에 웃는 베토벤이나 과학실에 달리는 인체 모형 등등 기본의 조미료만 첨가한 것들 중 우리 학교만의 오리지널이라고 해야 할까? 다른 학교에는 없는 특이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난간소녀라는 7대 불가사의였다. 난간소녀. 소문의 내용은 이렇다. 우리 학교에는 지금은 사용 금지된 외부 계단이라는 게 있다. 말 그대로 밖에 있는 계단이다. 콘크리트재에 조잡한 건축, 그리고 높이가 낮은 난간. 원래는 지진이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난용으로 사용되던 계단이었으나 아이들이 미끄러져 낙하할 위험이 있다는 의견이 분분하여 학교 건물 내부에 별도의 피난 계단이 새로 건축되었다. 덕분에 그 존재의 의의가 사라지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아무도 사용하려 하지 않는다. 아주 예전 아직 학교 건물이 목조였을 적, 그때는 외부 계단이 개방되어 있어서 학생들도 자유롭게 사용했다고 한다. 그런 시대에 반에서 지독한 괴롭힘을 당하던 여자아이가 있었다. 쉬는 시간에 교실에 있는 것이 너무 견디기 힘들었던 그 아이는 항상 그 외부 계단 난간에 기대 바깥 경치를 바라보았다고 한다. 그 당시 학교 건물은 워낙 낡아서 목조였기 때문에 매우 무른 데다 기물이 자주 파손되는 경우가 잦았다. 어느 날 평소처럼 외부 계단을 찾은 소녀는 난간이 망가진 것을 모르고 다가갔다고 한다. 덜컹하고 앞이 흔들리는 감각을 느낀 그 순간 소녀의 몸은 학교 4층에서 허공으로 던져지고 말았다. 갑자기 찾아온 부유감에 깜짝 놀랐을 때 이미 소녀의 몸은 지면에 처박히고 말았다. 소녀는 즉사했다고 한다. 피투성이가 되어가며 소녀는 죽었다. 그날부터 그 외부 계단에는 피투성이 소녀 귀신이 나타났고 외부 계단에 가까이 가는 사람을 밀어서 떨어뜨렸다고 한다. 그렇게 떨어지는 사람은 새로운 난간 소녀로서 죽어서도 그곳에 머무르게 된다고 한다. 이 소문을 듣게 된 것은 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였다. 꼬맹이 주제에 드라이한 편이었던 나는 그 소문을 조금도 믿지 않았다. 하지만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설명할 수 없는 현상과 조우하게 된다. 이하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야기다. 그래서 그 피투성이 난간 소녀가 외부 계단을 찾은 사람을 떨어뜨려 죽인대. 오늘도 교실은 그 화재로 떠들썩했다. 학교 건물 뒤편에 있는 외부 계단에 나타난다는 난간 소녀에 대한 소문. 이 학교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이 이야기는 인체 모형이나 모나리자의 그림 등 흔히 있는 이야기들과 달리 우리 학교에만 존재하는 소문으로서 7대 불가사의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다. 하지만 나와 사이가 좋은 일부 무리는 그런 소문은 조금도 믿지 않았다. 그도 그런 게 그 외부 계단은 우리가 자주 찾는 놀이 장소였던 것이다. 외부 계단에는 학생 출입 금지라는 종이가 붙어 있을 뿐 실제로는 자물쇠가 달린 문이 하나 있을 뿐이라 안에서 자물쇠만 풀면 간단히 침입할 수 있었다. 학교 뒤편이라는 장소에 그 난간소녀 소문 덕분에 외부 계단에는 사람 출입이 전혀 없었다. 교직원이 감시하러 오는 경우도 거의 없던 그곳은 우리들 친구들이 기도에 맞지 않던 비밀기지 같은 곳이었다.
이런 데 있으면 참 좋죠. 예. 쉬는 시간이 되면 나는 친구들과 함께 외부 계단에서 놀았다. 그런 메일을 보내는 중에도 난간소녀는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고, 원래 유령 부정파가 많았던 우리는 귀신을 무서워하는 친구들을 완전히 무시했었다. 그날 밤과 후에도 우리들은 외부 계단에 모여 쓸데없는 이야기를 꽃피우고 있었다. 우리는 꼭 4층의 층계참에서만 잡담을 나눈다. 우리 반이 3층에 있었기 때문에 3층에서 외부 계단에 침입하여 일부러 1층을 올라간 것이다. 그 이유는 단순히 경치가 예뻤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데, 어째선지 처음 모였을 때부터 그렇게 정해져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우릴 끌어당기는 무언가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한참 이야기를 꽃피우던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집에 돌아가기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나와 단둘이 남은 친구도 집에 돌아가게 되었다. 정신 차려보니 하늘 전체가 짙은 꼭두선이 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학교 앞길 가로등도 슬슬 점등되기 시작했다. 난 혼자가 되어서도 그 장소에서 계속 시간을 때우고 있었다. 아직 밝을 때 집에 돌아간다는 게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적어도 조금만 더 어두워지고 나서 돌아가자 라고 생각한 나는 저녁놀이 지는 마을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학교에서 항상 들려오던 소라는 이미 완전히 사라지고 없었다. 모든 교실은 전부 불이 꺼졌고, 들려오는 소리라고는 가끔씩 근처를 지나는 자가용의 엔진 소리뿐이었다. 좋다. 그래서일까? 나는 그 정적 속에서 갑자기 난간소녀 이야기를 떠올리고 말았다. 소문대로라면 그 소녀는 죽은 그 순간까지 이곳에 있었을 것이다. 4층 층계참, 바로 이곳에.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이라고는 해도 이곳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지는 어느 정도 상상이 된다. 유령 같은 것을 전혀 믿지 않는다고는 해도 역시 혼자가 되면 불안해지기 마련이라 나는 그 소녀의 몸이 곤두박질 쳤을 땅을 난간에서 내려다보았다. 그 순간 소름이 돋았다. 설마 아래쪽에 소녀가 서 있는 것이 보였기 때문이다. 붉은 옷을 입은 소녀가 아래서 위를 올려다보는 듯이 서 있었다. 때마침 아직 하교하지 않은 학생이 마침 사람이 전혀 지나지 않는 학교 건물 뒤쪽에 나타나 마침 외부 계단에 있는 날 올려다봤다는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학교에 남아있는 학생은 거의 없음에 가까웠고, 이런 시간에 학교 뒤편에 방문하는 학생도 거의 없을 것이며, 만약 있다고 하더라도 우연히 이곳을 올려다보는 사람이 있을 확률도 극히 낮다. 게다가 내 안에서 뭔가를 알리듯 머릿속에 떠오른 것. 저건 다르다. 라는 말. 난 튀어나가듯 문에 달려가 손잡이를 돌렸다.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는다. 그렇다. 이곳은 4층이다. 자물쇠를 열고 침입한 곳은 3층 문이었던 것이다. 아래층으로 가기 위해 아무 생각 없이 돌아섰다. 만약 그 여자애가 난간 소녀가 위로 올라오고 있으면 어쩌지? 그러다 마주치게 되면 그 붉은 옷을 입은 소녀가, 아니, 분명 그 붉은 옷은 처음부터 붉은색이 아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 피투성이 난간 소녀가 외부 계단을 찾은 사람을 떨어뜨려 죽인대. 무섭다. 무섭지만 여기서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한 나는 떨리는 다리를 어떻게 움직여서 계단을 내려갔다. 3층 층계참은 횡했다.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보아도 누군가 올라오는 기척은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3층 문 손잡이를 잡았다. 그때였다. 인간에게는 주변 시야라는 게 있다. 어느 한 곳을 주시하고 있더라도 그 주위가 보이는 바로 그것이다. 문 손잡이를 보던 내 시야 가장자리에 계단을 끼고 바로 옆에 사람이 서 있었다. 붉은 옷을 입은 인형, 인간의 그 영혼이라고 해야 되나? 아까 봤을 땐 분명히 누군가 올라오는 기척은 없었다. 마치 안개처럼 인영은 그곳에 있었다. 손잡이를 잡은 채 움직이지 않는 나. 눈초점을 맞춘 곳은 문 손잡이였지만 정말로 보고 있는 것은 인형 쪽이었다.
인형은 움직이지 않는다. 내 쪽을 보며 가만히 서 있을 뿐이다.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던 나는 순간적으로 용기를 내어 문을 연 뒤 정신없이 도망쳤다. 다음 날, 난 이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고 그 뒤에도 몇 번인가 외부 계단을 찾았지만 그 소녀와는 만날 수 없었다. 그게 정말로 난간 소녀였다면 왜 나를 떨어뜨리지 않았던 걸까? 난 어린 마음에 이렇게 생각했다. 난간 소녀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은 다음 난간 소녀가 되어버린다고 한다. 그렇다면 난간 소녀에게 죽임을 당하는 대상은 소문이 난간 소녀인 이상 여성이 아니면 안 됐던 것이 아닐까 하는 점이다. 확실히 그러네요. 그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 만약 그게 정말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내가 그날 본 소녀가 정말로 난간 소녀였다면 그 여자아이는 지금도 점점점. 여기까지였습니다. 학교마다 있는 불가사의를 이용한 재밌는 괴담이었습니다. 다음 괴담도 한번 볼까요? 자, 다음 괴담입니다. 검은 녀석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라는 괴담이고요. 바로 읽어볼게요. 나는 평생을 어머니와 둘이서 함께 살았다. 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고 바로 돌아가셨다고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다. 할아버지는 할머니, 친척들과 만난 적도 없다. 만날 일 없는 사람들이라 생각했었다. 이런 게 이상한 환경임을 알아챈 것은 한참 시간이 지난 뒤였다. 언제적이었는진 잘 기억나지 않지만 누나가 있었던 것 같다. 마치 꿈과 같은 희미한 기억이라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 내가 어렸을 적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말씀드리니 이유도 모른 채 호되게 혼이 났었다. 그 당시 우리는 이사를 자주 다녔다. 같은 곳에 1년 이상 머문 적이 없었다. 어머니께 이유를 물으니 쫓기고 있기 때문이야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누구한테 쫓기고 있는데요? 라고 물으니 아주 무서운 것이란다. 아무리 도망쳐도 반드시 쫓아와 검은 녀석이 가장 먼저 우리를 찾아내지 라는 말씀도 하셨다. 이사하는 방법도 기묘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갑자기 어머니가 집을 싸며 집을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가재도구는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없어서 준비는 금방 끝난다. 그렇게 이웃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바로 집을 나가버린다. 마치 그곳에 있는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는 듯 매우 분주한 이사였다. 어머니는 가는 곳마다 이른바 영능력자를 찾아다녔다. 영능력자들은 어떤 주문 같은 것을 외거나 우리들에게 다양한 지시를 내리며 그것에 따르도록 명령했다. 하지만 효과가 없었던 모양인지 우리의 이사는 끊임이 없었다. 어느 영능력자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다. 당신에게 신 것을 불제하기엔 제 힘이 너무 부족합니다. 추측하건대 그것을 불제할 수 있는 존재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초등학교 4학년쯤 나와 어머니는 어느 절에 들어갔다. 그곳의 주지스님이 그 지역에서 악령 불제로 이름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절 구석에 있는 별채에서 생활을 시작했다. 매일 이른 아침부터 좌선을 했다. 불경도 외워야 했다. 이따금 목욕 재개나 호마의 연기를 뒤집어 쓰기도 했다. 호마란 어떤 의식이라고 하네요. 일본의 의식. 주지스님은 우리를 위해 매일같이 경을 외웠고 불제를 위한 의식을 반복했다. 그것에 안심한 어머니는 더 이상 이사를 하지 않고 절에 쭉 머물렀다. 중학생이 된 나는 그제서야 한 곳에 머무르는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학교 친구들도 생겼고 남들처럼 공부도 했다. 동아리도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절 생활이 귀찮아지기 시작했다. 이것을 어머니께 언뜻 틀리니 어머니께서 엄청나게 무서운 얼굴을 하고 화를 내셨다. 예전에 나였다면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놀라 말을 잘 들었을지도 모르지만 당시에 나는 막 반항기에 들어설 때라 그런지 그런 어머니의 태도에 반항했다. 엄마는 망상에 쉬었을 뿐이야. 귀신 같은 게 존재할 리도 없어. 그러니까 이곳에서 하는 일들 모두 의미 없는 짓이야.
이 절의 주지는 우리들을 이용해 자신의 영능력을 선전하는 거라고. 당시 내가 생각하던 것은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이었다. 학교나 사회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이나 지식들은 내 이런 생각들을 뒷받침해 주었다. 내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한 심령적인 것에 대한 반항심은 날이 가면 갈수록 커지기만 했다. 고등학교 3학년 겨울 한밤중 어머니의 목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복도에 나와보니 어머니 방 앞에 주지 스님과 다른 중이 있었고 엄마 방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어머니는 반광란에 빠져 뭔가를 떠들어대고 있었다. 검은 녀석이 찾아왔어. 이제 무리야. 괜찮을 줄 알았는데 다시 도망가야 해. 이런 말들을 창란 상태에서 쏟아내고 있었다. 또 시작이군. 이라고 생각한 나는 이제 그만 좀 해. 라고 어머니를 매도했다. 주지 스님은 이런 날 무서운 눈으로 노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에게 완전히 질려버린 난 방으로 돌아가 잠들어 버렸다. 다음 날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별채 앞 마당에 호마단이 설치되어 있었다. 호마단이란 나무를 태우는 화로를 설치하는 단이라고 합니다. 놀란 내 눈앞에는 흰 소복을 걸친 어머니가 주지 스님과 함께 호마단 바로 옆에서 일사불란하게 경을 외고 있었다. 가끔 몸에 물을 끼얹고 다시 호마단을 향한다. 그것을 몇 번이고 반복하고 있었다. 처음엔 나도 기가 막혀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금방 바보 같은 광경이라는 생각이 들어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하지만 방에 있어도 밖에서 계속 경과 구호를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마음속 깊이 질려버린 난 절을 나와 친구 집에 자러 갔다. 다음날 아침 절에 돌아가 보니 놀랍게도 어머니는 여전히 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었다. 난 어머니를 말리려 했으나 주지 스님과 다른 중들에게 붙잡혔다. 게다가 어젠 어딜 갔었느냐? 라며 날 꾸짖었다. 어이가 없어진 난 계속해서 날 꾸짖는 주지 스님을 무시하고 방으로 돌아갔고 그 길로 바로 등교했다. 그 일이 3일 정도 이어지고 지쳐버린 어머니는 그 자리에 쓰러져 자기 방에 알아누웠다. 그리고 다음 날 어머니는 방에서 목을 메고 죽어버렸다. 난 슬픔과 동시에 분노를 느꼈다. 어머니를 자살하도록 몰아붙인 건 이 절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가 고행을 3일이나 이어간 탓에 몸과 마음이 지쳐 정신의 이상이 찾아왔고 이윽고 자신의 목숨까지 끊어버렸다. 당시에 나는 그렇다고 확신했다. 장례식을 마친 뒤 난 주지 스님에게 어머니에 대한 처사를 비난했고 절 생활에 대해 가혹하게 매도한 끝에 반은 뛰쳐나오듯 절을 나왔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나는 직업을 바꿔가며 각지를 전전하며 살았다. 대형 면허를 딴 뒤로부터는 트럭 운전수를 시작했지만 한 곳에 머무르는 일은 거의 없었다. 어린 시절 자주 이사를 다니던 것이 지금까지 영향을 준 것일지도 모른다. 그런 나에게도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다. 근무처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성과 눈이 맞았고 그렇게 사귀던 도중 아이가 생겼다. 헉스. 이미 동거를 하던 상태였던 데다 당시 경기가 좋았던 덕분에 내 벌이도 안정적인 편이어서 이 김에 그냥 결혼해버리자 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내가 천의 고아인 점이 상대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었지만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과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온 덕에 결혼은 무난하게 결정되었다. 다행이네요. 이윽고 아이가 태어나고 나도 이 땅에 안주하게 된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장거리 드라이버였기 때문에 집을 자주 비우긴 했으나 휴일에 부인,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면 지금껏 맛본 적 없던 가족의 따뜻함이 느껴졌다. 당시에 나는 이 행복이 언제까지고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진심으로 빌었다. 하지만 이것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어느 날 갑자기 밤중에 잠에서 깬 나는 왠지 모를 나쁜 예감에 쉽게 잠에 들지 못하고 있었다. 내 곁에는 부인과 2살배기 아이가 잠들어 있다. 한참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어떤 시선이 느껴져 천장 구석에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그곳에 짙은 그림자가 있었다.
방은 작은 전등 불빛으로 어슴푸레 밝았는데 그 구석에만 빛이 닿지 않는 것처럼 새까맸다. 자세히 보니 그 안쪽에 뭔가가 꿈틀거리는 것처럼 보였다. 무심코 어머니의 말을 떠올렸다. 검은 녀석이 가장 먼저 우리를 찾아내지. 검은 녀석이 왔어. 어이없는 생각을 금방 지우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난 그렇게 잠들지 못한 채 그곳만을 바라보며 아침을 맞이했다. 그림자는 밖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흐려졌다. 난 그렇게 수면 부족인 상태에서 출근을 했다. 다음날 밤에도 그림자가 나타났다. 어떡해. 여전히 구석에서 이곳을 빤히 보는 듯한 시선을 느낀다. 그날 밤도 잠들지 못했다. 다음날 휴무였던 난 병원을 찾아갔다. 의사는 스트레스 때문에 환각이 보이는 겁니다. 당분간 일을 쉬는 건 어떻습니까? 이런 제안을 해왔다. 일을 쉴 수 없다 말하니 약을 주었다. 약을 아무리 먹어도 여전히 한밤중에 잠에서 깼다. 방구석을 보니 여전히 검은 그림자가 이쪽을 보고 있다. 기분 탓일까? 전보다 커진 것 같이 보였다. 문득 등 쪽의 기척에 돌아보니 거실에 갑옷 차림의 무사가 서 있었다. 투구 때문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으나 이쪽을 보고 있는 기척이 느껴졌다. 말도 안 되는 상황에 터져 나오는 비명을 억눌렀다. 환각이야 환각 이라고 필사적으로 자신에게 말하며 부인과 아이 쪽을 보았다. 홀, 부인 이불 위에는 흰 기모노를 입은 노파가 앉아 날 보고 있었다. 와, 어떡하냐? 그리고 난 의식을 잃었다. 내 환각은 날이 가면 갈수록 심각해졌다. 갑옷 무사와 노파뿐만이 아니라 작은 아이나 개에 비슷한 짐승까지 보이기 시작했다. 의사에게 상담을 해봐도 그건 환각에 불과해요. 일단 일을 쉬십시오. 라는 대답만 해올 뿐이었다. 아으, 의사가 뭘 알아. 당신의 어머니와 절에 관한 오랜 기억이 유형적인 유령을 만들어내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라는 말도 했다. 확실히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다. 난 다시 약을 받고 병원에서 나왔다. 일을 쉬는 것에 대해 생각하며 자전거 페달을 밟았다. 집 근처 큰 도로를 가로지르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정면에서 부인이 앞에 아이를 태우고 이쪽을 향해 오는 것이 보였다. 큰일 났다. 트럭에 치이겠다 이거. 장을 보고 돌아오는 중인 것 같았다. 부인은 날 보자마자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것을 본 아이도 날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둘을 태운 자전거는 그 속도 그대로 교차점을 가로질렀다. 아직 신호는 빨간색이었다. 귀신들이 초록색으로 보이게 했나 보다. 내 눈 앞에서 부인과 아이는 직진하던 트럭에 치여 날아갔다. 그 다음 기억은 매우 애매하다. 병원과 경찰 관계자, 부인의 부모, 여러 사람들이 눈앞에 나타났지만 무엇을 물었고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전부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기억이 없다. 아이고,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밤이었고 난 집 침실에서 세 사람분 이불을 깔아놓은 채 내 자리에 누워 부인과 아이가 없는 이불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신기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던 것 같다. 천장을 보니 그림자가 보였다. 하지만 그런 건 이제 아무래도 좋았다. 돌아보면 갑옷 무사와 노파도 보일 것이다.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싶은 기분이었다. 공포는 느껴지지 않았다. 난 다시 빈 이불을 보았다. 부인 이불 위에는 그 노파가 앉아 있었다. 그때 처음으로 감정이 복받쳤다. 엄청난 분노와 슬픔이었다. 왜 내 놈이 그 자리에 있는 거냐? 그곳에 있어야 하는 건 부인과 내 아이뿐이야. 부인과 아이, 어머니와 아버지, 있었는지도 모르는 누나. 내가 소리를 질렀는지 날뛴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침이 되었을 땐 방은 그대로였고 발 밑에는 3명분의 이불이 나란히 깔려 있었다. 그렇게 1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다. 난 여전히 장거리 운전기사를 하며 전국을 전전하고 있다. 올해로 36이 되는데도 여전히 독신이고 앞으로 결혼할 생각도 없다.
죽을 때까지 이 생활을 이어갈 것이다. 난 여전히 심령현상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날 일도 우연과 환각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려 한다. 사후세계나 원념 같은 건 믿지 않는다. 믿고 싶지도 않다. 죽는다는 것만으로 의식과 감정, 추억이고 뭐고 전부 사라질 수 있다면 그만큼 편한 것도 없다. 하지만 만약 정말로 사후세계가 있어서 내가 유령이 된다면 저 세상에서 내 가족을 망쳐버린 영을 찾아다 조업해줄 생각이다. 여기까지 검은 녀석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괴담이었습니다. 괴담 좋은데요? 자기 엄마도 자기 아버지나 자기 딸을 잃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는 절에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뭐 구슬을 하고 뭐 그랬던 건데, 이 사람은 이제 그것도 이제 의미가 없다는 걸 잘 알고 또 자기 어머니처럼 되기 싫으니까 저렇게 좀 시니컬하게 심령현상은 없다고 믿으면서 살아가려고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좀 슬픈 그리고 또 좋은 괴담이었습니다. 덜덜덜덜덜. 다음 괴담 또 읽어볼까요?